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랑스 성씨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성씨가 대체로 이제 중세기의 별명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시대에는 어떤 성씨를 사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역사책을 들춰보면 프랑스 제일 초기를 갈로 로만 시대라고 합니다. 갈로 로만 시대. 프랑스를 오늘날의 프랑스를 옛날에 이제 갈리아라고 했거든요. 그 갈리아 지역에 로마인들이 들어가서 갈리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문명이 발달된 로마 문명이 이식이 되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BC 1세기에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5세기까지 시기를 갈로로만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이제 켈트족이죠. 오늘날의 아일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웨일즈라든지 이런 데서 살고 있던 선주민들이 켈트족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 말로는 골루아라고 합니다. 고을족이죠. 켈트 계통의 고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프랑스 땅에 정착을 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기원전 1000년기, 기원전 한 1000년경부터 이 지역의 동쪽에서부터 이주해서 오늘날의 프랑스 땅에 정착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유물들을 보면 이제 철기가 다수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기 시대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기원전 1000년기부터의 몇백 년 동안의 철기 시대를 할슈타트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유명한 할슈타트라는 이제 관광지가 있죠. 그쪽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문화권을 이제 할슈타트라고 하는데 그 문화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서진을 해서 프랑스 땅까지 와서 정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살고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로마처럼 국가를 건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갈리아 지역의 부족들이 한 60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몇 개 이제 대표적인 부족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르베르니 족이 있습니다. 아르베르니 부족. 오늘날의 오베르뉴 지방이라고 프랑스의 중부에 산이 있는 지역 있죠. 오베르뉴 지방이 이제 이 부족명에서 온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리 주변에는 파리시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파리를 루테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파리라고 이 사람들 부족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부르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파리를 루테시아라고 했죠. 지금도 이제 파리에 가보면 호텔 이름 루테시아 호텔도 있습니다. 베르생제토릭스는 왜 유명한 인물이냐? 이 사람은 로마에 로마 군대에 대해서 최후까지 저항을 한 저항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왕인 셈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성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캐틸리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베르는 아마 위대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싱게토는 전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릭스는 렉스, 라틴어의 렉스하고 비슷하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뭐 전사왕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체육과지 그 알레시아라는 곳에서 그 로마군과 싸우다가 결국 로마군에게 이제 그 요새가 함락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처형되는데요. 이 갈리아 전역을 이제 정복했던 인물이 그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갈리아인들은 그 베르생조제토릭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름만 사용하고 아직 성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복자인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과 갈리아인들과는 달리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그것도 이제 그 세 개의 그 이름과 두 가지 그 성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이름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라틴어로 이제 트리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름이라는 뜻이죠. 세 이름.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프레노멘. 이게 이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김현일 하면 현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노멘 겐티쿰. 이거는 이제 겐트, 시족이라는 뜻입니다. 시족의 이름. 자기 혈족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식으로 하자면 또 성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코그노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코그노멘. 코그노멘은 이제 뭐 별명에서 유래한 이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그 갈리아를 정복하고 또 그 갈리아 정복의 기록을 남긴 갈리아 정기라는 이제 기록을 남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이 사람 그 기원전 100년경부터 4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살해됐죠. 그 자기의 그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그 원로원에서 이제 시해가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그 율리우스라는 것이 이제 시족의 이름입니다. 율리우스 시족. 그래서 이 율리우스라는 그 인물은 그 율루스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율루스. 그 율루스라는 인물은 그 트로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가 아니죠. 단지 신화가 아니고 그리스 역사입니다. 사실은 기원전 한 1200년경에 그리스의 그 여러 조그만 국가들이 병력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쳐들어갔죠. 그게 이제 트로이라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 그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트로이를 그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트로이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그 트로이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에네아스라는 인물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망명을 하는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이탈리아 반도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오늘날의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지역의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로마를 건국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그 건국사가 되겠습니다. 그 율루스는 바로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 아에네아스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카이사르는 뭐냐? 이건 중시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의 그 증조부가 섹스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포에니 전쟁에서 그 카르타고 장군이었던 하니발 장군 있죠. 하니발 장군의 군대가 코끼리를, 저 인도에서 수입한 코끼리를 몰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죽였는데 그 코끼리를 당시에 카이사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카이사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이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계속 전승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그 어원이 그 머리털이 수북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도 해요. 카이사르가.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카이사르라는 게 카이사르의 그 증조 때부터 그 가족을 칭하는 그런 가족의 별 이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명이 우리가 이제 그 가문의 이름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거는 이 카이사르가 나중에는 이제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 그 황제를 뜻하는 칭호로도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별명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코그노멘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명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특징들을 묘사하는 말로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코그노멘을 보면 예를 들어서 크리푸스, 머리칼이 이제 곱슬곱슬한 사람, 그런 성이 있습니다. 크리푸스. 그 다음에 카루스,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업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농사꾼 출신이든지 아그리콜라, 농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그노멘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토, 이 영리하다는 뜻이죠. 이런 코그노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세기에 BC 1세기 이제 중엽이죠. 중엽에 갈리아가 로마의 정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갈리아의 이제 상류층은 뭐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을 포기하고 로마 문명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꺼이 로마식 생활 방식, 뭐 로마식 이름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트로구스, 이거 뭐 갈리아 출신인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역사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제 카이사르의 아들이죠. 양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 조부가 폼페이우스 밑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공덕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성까지도 폼페이우스 성을 채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 폼페이우스 시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갈로로만 시대는 이제 프랑스 역사책에서는 이제 서막을 장식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식 도시 문명, 로마인들은 도시를 근사하게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로마인들은 그것보다 더 근사하게, 특히 인프라 쪽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인프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아 지방의 도시마다 그러한 로마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로마식 이제 생활 방식이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가보면 그런 로마인들이 세웠던 그런 유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뽕 듀 가르도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뽕이 다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리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용도는 뭐 다리 역할도 합니다만은 수도교입니다. 상수도 시설이에요. 저 산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약간의 이 경사도를 이용해서 저 도시 한가운데까지 수도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상수도를. 그래서 이런 수도교가 여러 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게 퐁드 기아르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로마인들의 지배가, 로마 제국이 이제 4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위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뭐 로마 자체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뭐 군사력도 약화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부의 침략, 외부에서 난민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난민들을 통제를 못하게 된 거죠. 그 난민들이 누구냐? 바로 게르마니라고 이제 로마인들이 표기한 게르만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5세기 초부터 로마 국경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때로는 이제 뭐 난민으로서 평화롭게 들어왔다가 정착을 한 다음에 또 난리를 부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국경을 그냥 마구 돌파하는 거죠, 무력으로. 그래서 이제 한 200년 정도
굉장히 이제 혼란 시대가 초래가 됩니다. 그걸 역사학에서는 게르만 민족 이동 시대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요. 유럽사의 이제 중요한 전환기죠. 그리스 로마로 대표되는 서양의 고대의 막이 내리고 중세의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그 서막이라는 게 혼란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이 없이는 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지 못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프랑스인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해 있으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이제 침입자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게르만족들이. 그래서 그러한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그랑드 앵바지옹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침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 사람, 이 게르만족들의 후예인 독일 사람들은 독일 역사학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펠커 반드룽엔이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 펠커는 이제 민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국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을 했다. 아주 낭만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뭐 역사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게르만족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알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처음 촉발한 거는 그 아시아에서 온 기마 민족이었던 훈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훈족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알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알란족이 또 거기서 도망을 가면서 또 게르만족을 압박을 하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민족 이동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는 조금 더 시기가 좀 뒤입니다만 한 7세기 경에는 슬라브족들이 또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슬라브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동유럽 사회가 큰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 질서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슬라브족뿐만 아니라 마자르인들도 있습니다. 마자르인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헝가리에 정착을 하죠. 이 사람들도 평화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무력으로 이제 헝가리를 장악을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헝가리라는 나라가 거기서부터 연호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훈족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게 4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4세기 말 5세기 초부터 이동을 시작하니까 이 마자르족이 이동한 거는 뭐 거의 10세기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유럽에서는 여러 그 민족 이동으로서 난민, 민족 이동,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럽사가 큰 이제 시련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대 사회가 끝이 나고 중세의 그 특유한 봉건 질서 같은 것이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는 그 민족 이동으로부터 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르만족은 그 국경 너머에서 살던, 오늘날 같으면 독일 지역이죠. 독일, 동유럽 이 지역에서 살던 그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야만족이었습니다. 바르바로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 바르바로이라는 게 바바바바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를 그런 언어를 짓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리스인들도 이제 바르바로이라는 말을 썼고, 그걸 그대로 이제 로마인들도 갖다 쓰는데, 일종의 이제 문명인들의 편견이 내포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게르만인들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먼저 그 훈족과 그 훈족에 쫓긴 알란족, 그리고 알란족의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움직인 사람들이 고트인들입니다. 고트. 그래서 이 고트인들은 또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랑스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한 사람들이 서고트인들입니다. 그 비지고트라고 하는데요. 동고트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스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탈리아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알레마니족이 있습니다. 알레마니족.
이 사람들은 알자스 지방에 정착을 했는데 그 프랑스어로는 독일을 알레마니라고 합니다. 알레마니. 그러니까 알레만족의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에 들어왔던 게르만족 중에는 부르군디인들, 부르공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갈리아 동남부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지방 중에서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포도주로 부르고뉴 포도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국명이 나오게 되는 이제 프랑크인들. 요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의 네덜란드 쪽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라인강을 건너가지고 그 갈리아 북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로마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 지역을 빼앗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프랑크 왕국이고 바로 이 프랑크 왕국에서 오늘날의 프랑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반달족이라는 족속은 뭐 지금 반달리즘이라는 그런 그 단어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흉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때려 부셨거든요. 이 문화유적 같은 것도 뭐 사정없이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그런 행각을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프랑스로 들어왔다가 또 금방 스쳐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배를 타고 또 아프리카 가서까지 진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세웠던 나라가 동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이 다시 동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란족, 로마인들의 기록에는 알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란족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게르만족은 아니고 오늘날의 이제 저 흑해 북부에 살던 유목민들인데 훈족의 이제 공격으로서 밀려났던 첫 번째 이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반달족 뭐 하고 서고트족하고 뭐 엉켰는지 이 사람들도 이제 그 갈리아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중부에 정착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알랭이라고 있죠. 알랭. 이름이 알랭. 뭐 유명한 알랭 들롱이라는 그 배우. 알랭은 그 알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알란족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섹슨족, 독일에서는 작센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영불 해안 연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바다를 건너서 저 오늘날의 브리튼 섬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을 하니까. 그래서 뭐 앵글족도 있고 섹슨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이라는 이제 그 족속 이름이 생겨나고 영국인들은 그 후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거 영국에는 뭐 그 이전에 켈트족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에도 뭐 켈트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앵글로 섹슨족만의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르만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성명 체계를 구축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켈트인처럼 성은 없어요.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만 정복 이후 지배층이 이 사람들이 되니까 아마 그 게르만식 이름을 많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한 그 게르만 여러 족속 중에서 프랑크족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리아 지역을 거의 전부를 정복을 하게 되었죠. 여러 족속들과 또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래서 이 프랑크족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라틴어는 프랑키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나왔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정복과 통치에 관해서는 자세한 뭐 그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6세기에 그 유명한 그 투르의 그레고아르라는 사람, 그레고리, 영어로 그레고리죠. 투르의 그 고위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남긴 역사책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랑크족의 역사입니다. 정복 과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당시 정복 시대의 그 프랑크인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제1급 그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게오르기우스 플로렌티우스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로마식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플로렌티우스 뭐 시족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상류층이라는 걸.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걸 여전히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프랑크족은 클로비스라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내세웁니다. 프랑스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정복자로서 나라를 세운 인물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로비스. 여러 그 경쟁 부족들 로마의 영토였던 이 갈리아 지역에 들어왔던 여러 게르만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서고트족, 알라만족, 그 다음에 부르공드족, 튜링기아족은 이제 오늘날의 독일 중부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굴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의 왕조를 메로빙 왕조라고 하는데요. 메로빙 왕조는 그 메로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메로베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메로베도 아마 프랑크족의 우두머리, 뭐 수장이었죠. 왕과 비슷한 존재였는데 프랑스 땅에 와서 뭐 나라를 세운 건 아니니까 초대 왕으로는 그 후손인 클로비스를 내세운다 이겁니다. 이 프랑크족은 다른 게르만족과는 달리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기만 개종한 게 아니고 수천 명의 전사들이 한꺼번에 개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관 그 세례를 받고 그 전사들도 세례명을 받았다고 해요. 이름을 새로 이제 받은 거죠. 이 새 사람 되었다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사들도 보면 성이 따로 없어요. 세례명이 이제 유일한 이름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복자들의 방식을 따라서 이 프랑스에서는 로마식 성명체계, 아까 그레고리우스 그 주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명체계는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인들은 분명히 게르만인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몇 세대가 지나면 그 프랑크어를 버려요. 몇백 년이 지나면 이제 그 라틴어를 채택을 한다 이겁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그 나온 여러 그 언어들을 로망스어라고 하는데, 그 로망스어를 갈리아 지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게르만어를 버리고. 그 뭐 이유는 우리가 짐작을 하건데, 프랑크인들이 이제 전사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엔 여자도 없고 남자들만 잔뜩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 현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애를 낳는다. 그러면 애가 누구 말을 배우게 되겠어요? 당연히 엄마 말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복자들은 게르만이었는데 언어는 이제 로망스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프랑크족이 정복한 땅이지만은 프랑스어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으로 게르만 정복기만 하더라도 성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게 어떻게 프랑스에는 발전하게 되느냐.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별명, 불란서 말로 쉬르농이라는 별명에서 이제 유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르농이 덧붙이다는, 이름에 덧붙인 이름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별명이 없지는 않았어요. 별명을 쓰는 사람, 기록들을 보면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찰스 마르텔. 이 프랑크 왕국의 이제 그 실권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왕궁을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왕궁을 관리를 하는데 실권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군사력도 다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사람이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둑스 앤 에트 프린캡스 프랑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크인들의 군사지도, 둑스는 군사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령관. 그리고 프린캡스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렉스 왕은 아니지만 실권을 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텔은 그 망치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망치 같은 인물 칼로스, 찰스, 영어로는 찰스죠. 그래서 이 사람 뭐 그 아마 망치 같은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별명이 그 10세기, 11세기, 천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별명이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건 뭐 일부 역사학자들이 공문서를 막 뒤져보니까 천년 이전의 시기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2세기에 들어가면 이름과 더불어서 별명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사람들 이름에 붙어가지고 별명이 이제 따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이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10세기, 11세기 이후에 별명이 많이 증가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구의 꾸준한 증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세 역사가들에 의하면 천년경부터는 이제 민족 이동기와 여러 가지 그 정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유럽 사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 사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업도 발전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번영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사료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을에서 인구가 많이 늘게 되니까 피에르가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별명을 이 사람은 또 까무잡잡한 볼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갖다 붙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명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붙여졌는데 또 그 상당 부분은 또 누구의 아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루스 필리우스 에르망가르디스 이거는 뭐 라틴어로 이렇게 그 공문서에 적어놨는데 에르망가르두스의 필리우스는 아들이거든요. 아들인 페트루스 이렇게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우스를 싹 떼는 거죠. 시기가 흐르게 되면 굳이 뭐 이거 안 적어도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페트루스 에르망가르디스 이렇게 그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돼 있고 이 에르망가르디두스가 이제 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애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역 이름을 덧붙여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신체적 특징을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키가 크다든지 뭐 짝달만 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 라틴어 그 표현들 알부스 하얗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키가 크면 롱구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름 뒤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 다음 니게르는 뭐 검다라는 뜻이고 파르부스는 작다라는 뜻이죠. 뽀티투스도 비슷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이면 뭐 그 보누스 착하다라는 뭐 형용사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기 위한 그 별명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것이 공문서에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이용하게 된 게 직업입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같은 경우는 이제 파가누스, 그 다음에 뭐 면위에 방앗간 주인이죠.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성에 많이 나오는 파베르 대장장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형태가 달라져서 파브르라든지 페브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체 관사를 붙여서 르페브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별명으로 후르니에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마 농촌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빵가마를 이용했던 모양인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빵가마 가마 관리인 후르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불랑제 불랑저리 하면 이제 제과점을 말하죠. 이 빵 만드는 사람 불랑제. 그 다음에 불어로 부쉐 하면 푸주관을 운영하는 푸주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샹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성인데 상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재봉사, 재단사, 따이웨. 그 다음에 샤르팡띠에는 목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띠세랑, 이거는 뭐 농촌에서 이제 직무를 짜는 직조공을 띠세랑이라고 합니다. 성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 이거 사르트르도 재단공을 남부에서는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사르트르, 그게 이제 그 이름의 원뜻은 재단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비에는 소를 치는 소치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꼬숑,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돼지 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들이 이제 별명으로 사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성으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분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그 말들도 성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프랑스 성씨 보면 그런 신분을 가리키는 클레르, 성직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도승, 무안, 우리나라 절에서 수도하는 승리하고 비슷한 존재가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분들이거든요. 무안. 그 다음에 셔발리에, 기사죠. 그 다음에 왕을 뜻하는 루아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왕이었던 건 아니고 아마 축제 때 왕의 역할을 맡았던 그 인물이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꽁트, 이것도 아마 백작을 뜻하는데, 이것도 뭐 실제로 꽁트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꽁트처럼 뭐 좀 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런 꽁트라는 성도 있다. 그리고 노블이라는 그 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민, 좀 약간 그 상민을 말하는 윌랭이라는 그 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별명이 그 아버지에서부터 아들로 이어지면, 세습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3세기부터 한 16세기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세습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으로 완전하게 이제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그 말에 오늘날의 이제 성시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담당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되었죠. 정확하게는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교회로부터 그 호적을 담당하는 일이 국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16세기를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르네상스가 있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16세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왕으로서 프랑스와 1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가의 개혁, 개혁을 하려면 법 제도를 많이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법 개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539년에 윌레르 꼬트레라는 그 뭐 왕에 이제 속한 어떤 왕궁입니다. 조그만 왕궁에서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근데 이 칙령이 프랑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칙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100개가 넘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우리와 상관해서 가장 이제 의미심장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든 행정문서, 사법문서에서는 라틴어 대신에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가 이제 공문서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이제 일부 지식인이라든지 성직자들만 아니까 그 프랑스어를 사용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적 작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무원은 아니고 교구의 뭐 가톨릭 교회에서 본당이라고 그러죠. 본당 사제가 그 본당 교구민의 영세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성직자의 매장 기록은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랑스와 1세의 윌레르 꼬테르 칙령은 프랑스 호적 제도의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제 후대는 이제 일반인도 그 매장 기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인 기록도 추가하도록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호적 제도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후대에는 18세기에 가면 이제 호적부를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교회에 두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국가의 법원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관 이 호적 제도를 정착시킨 빌레르 꼬틀의 칙령에 의해서 별명이 이제 그 오늘날의 이제 성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앞에 이름 프레농, 영어로 이제 불어로 프레농이라고 하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농드 파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씨가 기록이 되는 식으로 정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레농, 이 이름이라는 건 어떤 뜻이 그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프랑스의 성씨 보면 지역명도 대거 성씨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브레똥 하면 브르타뉴 출신 사람, 그다음에 앙주뱅 하면 앙주 지방이 있습니다. 앙주 지방의 사람. 베리에 하면 베리 지방의 사람. 이제 별명에서부터 나온 성이죠. 삐까르드 하면 삐까르디, 프랑스의 북쪽에 삐까르디 지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 랑글루아, 레스코,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사람, 레스코. 그 다음에 갈루아, 골족의 사람. 그 다음에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출신, 카탈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출신 사람. 그 다음에 알레망, 독일에서 온 사람이 되겠죠. 이런 지역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이런 그 지역명도 대거 성씨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씨를 보면 여성 형태, 그러니까 불어에서 이제 여성형, 남성형이 있는데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성씨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로빈, 그 로빈은 이제 로뱅이라는 익사꾼을 로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성형으로 아마 로빈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마르틴, 요거는 이제 마르땡 부인이 아마 라마르틴으로 그 표기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성으로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루스라는 유명한 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를 뜻하는 로즈에서 라로즈, 그런 성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부에서는 이렇게 중세기에 그 별명이 그 확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성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의 프랑스 왕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